서울의 심장부. KJ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응축된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부드럽게 뒤섞였다. 모두가 단상 위에서 연설을 시작한 젊은 회장, 강지훈에게 주목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공간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낡고 색이 바랜 스웨터에 달아빠진 청바지를 입은 한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화려한 공간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잘 짜인 그림에 실수로 튄 물감 자국 같았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움직이려 했지만 여자는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소음이 멎고 수백 명의 눈이 침입자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여자는 마침내 단상 아래에 멈춰 섰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던 남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인 강지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석만이 그의 눈을 지배하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님,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저는 동정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거래라는 단어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마치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기묘한 물건을 감정하듯 여자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도 더 위압적이었다. 여자는, 윤서아는 마른 입술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KJ그룹 구내식당의 음식 품질 문제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급여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겠습니다. 대신 매일 남는 음식 재료를 제 동생을 위해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달 안에 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스스로 떠나겠습니다. 그 제안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또 너무나도 절박해서 현실감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제 저 여자가 미쳤거나 혹은 신종 사기꾼일 거라고 수군거렸다. 강지훈의 약혼 여인 오수진 상무의 얼굴은 경멸과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강지훈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했다. 이름이 뭐지? 윤서아입니다. 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저 여자의 눈빛, 그 안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잊고 싶었던 어떤 종류의 완고함을 보았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도 결코 무릎 꿇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저항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눈을 뜨고 그의 곁에 선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김비서, 저 여자를 구내식당 메뉴 개발팀 소속으로 발령내. 내일부터 당장. 그 결정은 폭탄과도 같았다. 오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연설을 중단하고 단상에서 내려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윤서아는 김비서에게 이끌려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느낄 수 없었다. 그녀가 한 일은 무모한 도박이었고 그녀 자신도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단지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한 남자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아는 KK그룹 본사의 거대한 구내식당 주방에 서 있었다. 수십 명의 조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곳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회장에게 낙하산으로 들어온, 심지어 급여도 받지 않는 이상한 여자. 그녀는 모두의 경계와 멸시의 대상이었다. 주방장은 그녀에게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인 식자재 창고 정리를 맡겼다. 서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거대한 창고 안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식자재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일만 하지 않았다. 그녀의 코는 아주 미세한 냄새의 차이까지도 구별해냈다. 그녀는 식자재의 신선도, 원산지, 그리고 보관 상태의 미묘한 문제점들을 본능적으로 파악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의 그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지우는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구내식당의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고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윤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이 그의 텅 빈 내면을 자꾸만 건드렸다. 며칠 후 오수진이 보란듯이 구내식당에 점검을 하러 나타났다. 그녀는 서아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러 세우고는 그녀의 옷차림과 배경을 비웃으며 모욕을 주었다. 이런 곳은 너 같은 애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회장님의 변덕에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서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러 왔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임원 전용 식당으로 배달될 예정이던 오늘의 특별 수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중요한 향신료 하나가 빠져 맛이 밋밋했던 것이다. 아무도 그 미세한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수프 카트가 그녀 옆을 지나가는 순간 서아의 코가 반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잠깐만요. 그 수프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샤프란이 빠졌어요.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지만 총괄 셰프가 반신반의하며 맛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샤프란 사건 이후 구내식당 주방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윤서아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더 복잡한 감정들이 채웠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중하기보다는 경계했고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서아는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단순히 창고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비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식자재의 입고 순서와 배치, 그리고 폐기율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그녀의 낡은 수첩에 꼼꼼히 정리했다. 그녀의 제안은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한 조리사가 속는 셈 치고 그녀의 방식을 따랐을 때 재료 준비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는 효과를 보았다.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저 이상한 여자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집착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룻밤의 변덕 혹은 지루한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의 끈기와 지혜는 그의 죽은 감정 세포를 자극했다. 그녀에게서는 그가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는 나약함 대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애써 그것을 경영자의 분석적인 시선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녀는 회사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그의 어머니와 닮았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의 속삭임이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KJ그룹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리조트 사업의 핵심 투자자인 일본의 다나카 회장이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소문난 미식가였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 KJ그룹의 최고 셰프들이 세상의 온갖精위한 재료로 화려한 만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다나카 회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 음식들에는 영혼이 없군요.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당신들의 사업 철학도 믿을 수 없겠군요. 계약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비상회의가 소집되었고 집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소란을 듣게 된 서아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다나카 회장의 배경과 식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그가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하지만 절박함에 빠져있던 강지우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락했다. 뭘 할 생각이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서아는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화려한 재료들을 모두 치웠다. 대신 그녀는 된장, 고추장, 그리고 제철 나물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한식 재료들을 선택했다. 그녀는 거창한 요리를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봄, 여름, 가을 감동, 겨울의 사계절을 담은 소박한 한정식 한 상을 차려냈다. 각 접시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녀 어머니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음식이 나가기 전에 먼저 맛을 보았다. 담백한 나물 무침, 깊은 맛의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하게 부쳐낸 생선전. 그 맛은 충격적일 정도로 평범했지만 동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완벽했다. 각 재료의 맛이 살아숨 쉬는 듯 했고 그 조화는 마치 잘 지휘된 오케스트라 같았다. 그는 이 음식이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나카 회장은 음식이 나오자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뜬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고 식사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감동의 한숨을 내쉬었다. 훌륭하군요. 이 음식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J그룹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었군요. 계약하겠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서아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는 그녀를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북촌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소박한 한정식집으로 데려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고 서아는 거대한 회장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잔뜩 긴장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서한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기억이라고요. 최고의 기술은 진심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가장 진실된 이야기를 음식에 담았을 뿐입니다.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에 고즈넉한 한옥의 지붕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그녀를 그녀의 집 근처에 내려주었다. 옥탑방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고급 세단 안락한 침묵 속에서 그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고독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희미한 온기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윤서아라는 여자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다. 다나카 회장과의 만찬 다음 날, 윤서아의 위상은 구내식당 내에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경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메뉴 개발팀에 합류했고 총괄 셰프는 중요한 요리를 결정하기 전에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한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식자재를 연구했으며 낡은 수첩을 채워나갔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주방과 아픈 동생이 있는 옥탑방, 단 2곳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그녀가 끓인 김치찌개의 맛, 그리고 음식은 기억이라던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를 인정할 수 없었다. 지난 10수년간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이성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겨우 여자 하나, 음식 하나에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나약함이었다. 그는 김비서에게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다. 윤서아 씨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가 가졌다는 그 낡은 요리책의 출처까지 모든 것을 알아봐. 김비서는 회장이 사적인 일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아주 먼 과거, 빌딩 대신 따스한 햇살이 있었던 어린 시절의 한 풍경으로 향했다. 그의 어머니 이서연은 열정적인 요리사였다. 그녀는 서연의 부엌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했다. 그곳은 언제나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어린 지훈에게 그 주방은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안전한 놀이터였다. 그는 엄마의 등 뒤에 숨어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몰래 반찬을 집어먹다가 혼나기도 했다. 엄마의 음식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지훈아,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나누는 거야. 이 작은 접시 안에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거란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KJ그룹의 창업주인 강 회장은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가난한 식당 주인의 딸과 결혼한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그는 서연이 아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고 그녀를 끊임없이 멸시하고 괴롭혔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상권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서연의 식당이 있던 건물을 헐값에 강제 매입했다.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었다. 식당이 문을 닫던 날 어머니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꿈과 인생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어린 지우는 그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절망에 빠져 있던 어머니는 빗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사고라고 했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돈이 엄마를 죽인 것이라고. 그날 이후 어린 강지우는 맹세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강해지겠다고. 누구도 자신을 얕보거나 상처 줄 수 없도록 감정 없는 강철 같은 인간이 되겠다고. 그렇게 그는 웃음을 잃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성공과 복수만이 남게 되었다. 길고 아픈 회상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지우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윤서아의 가족관계, 그녀의 어려운 가정 형편, 그리고 아픈 동생 윤민준의 이야기, 모두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윤서아 가족이 현재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주소는 20년 전 사라졌던 서연의 부엌의 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김 비서가 덧붙였다. 윤서아 씨 가족은 몇 년 전 그곳에 새 들어와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요리책은 가게를 인수할 때 창고에 낡은 물건들과 함께 버려져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순간 소리를 잃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켰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인가? 그의 가장 큰 상처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 알 수 없는 끌림으로 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고통의 근원과 어쩌면 그의 치유가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직접 가봐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그곳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가 잃어버린 과거와 예기치 않게 나타난 현재가 공존하는 그 기묘한 장소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집어들었다. 김 비서의 만류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과거를 향해, 윤서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강지훈의 차는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동네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바뀔수록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기억들이 먼지를 털어내고 깨어났다. 모퉁이의 낡은 빵집, 친구들과 놀던 작은 놀이터, 그리고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듯한 엄마의 음식 냄새까지. 그는 자신이 과거로, 상처의 근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는 없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온기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앞이었다. 가게는 낡았지만 정갈했고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한동안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고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을 보는 듯 그곳을 응시했다. 저곳이 그의 지옥이자 그의 잃어버린 천국이었다. 마침내 결심한 듯 차에서 내린 그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그를 감쌌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한산한 가게 안에서 윤서아가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강지훈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KJ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초라한 식당에 서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텅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김치찌개 하나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잠겨 있었다. 서한은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주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주문을 전달했다. 잠시 후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하나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다. 바로 그 맛이었다. 맵지만 깊고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바로 그 맛. 그의 뇌리를 스치는 수만 가지 기억들. 아팠던 날 밤, 엄마가 끓여주셨던 바로 그 김치찌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뚝배기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서한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강철 같던 남자의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아를 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요리법 어디서 얻었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서한은 주방으로 들어가 낡고 기름때 묻은 낡은 노트를 들고 나왔다. 이 노트에 있었습니다. 가게를 처음 얻었을 때부터 있던 물건이에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표지를 넘기자 익숙한, 너무나도 그리웠던 어머니의 필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일기장이자 아들을 향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감기 걸린 아들을 위한 배숙,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 지훈이를 위해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이 음식의 온기만은 잊지 말아다오. 사랑한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이건 우리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 식당도 원래는 우리 어머니의 가게였소. 그 고백에 서아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의 기이한 행동, 김치찌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지금 그의 눈물까지. 그녀는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운명의 거대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 서서 한 남자의 오랜 슬픔이 끝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울음을 그치고 일어섰다. 그는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아에게 말했다. 이 노트는 잠시 내가 가져가도 되겠소.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돈을 내려놓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노트를 품에 안고 가게를 나섰다. 서아는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지폐와 아직 온기가 남은 뚝배기를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한편 KG그룹 본사에서는 강지훈의 예고 없는 부재로 작은 소동이 일었다. 김 비서는 회장의 행방을 묻는 오수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중요한 개인 용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는 원칙대로 대답했지만 오수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이 모든 일이 윤서아라는 여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회장의 이례적인 행동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 비서에게 지시했다. 사설 탐정 연락해.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윤서아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뒷조사를 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보고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지훈 회장이 오늘 왜 그 허름한 동네에 작은 식당까지 직접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어. 그녀의 눈이 위험한 빛으로 번뜩였다. 조용한 관찰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그녀가 직접 행동에 나설 때였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뉘었다. 하나는 KJ그룹의 냉혹한 회장으로서의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낡은 요리책을 펼쳐들고 과거를 헤매는 한 남자로서의 삶이었다. 그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달아빠진 페이지 위에 남겨진 어머니의 흔적들을 더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의 유년 시절의 모든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김 비서였다. 회장은 중요한 회의 중에도 종종 넋을 잃고 먼 곳을 응시했고, 서류 결제는 지연되기 일쑤였다. 그의 관심은 온통 구내식당의 윤서아, 그리고 그녀와 얽힌 과거에 쏠려 있는 듯했다. 김 비서는 불안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수는 없었다. 한편 오수진의 사설 탐정은 유용한 정보를 물어왔다. 윤서에게는 희귀병을 앓는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진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것이 완벽한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윤서아를 직접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훈이 막아설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구내식당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지시했다. 명분은 식자재 관리 부실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감사팀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은 윤서아가 최고급 식자재 몇 가지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증거를 만들어냈다. 물론 그것은 수진이 사람을 시켜 조작한 함정이었다. 서아는 회사 물품을 횡령하여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려 한 파렴치한 직원으로 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역시 근본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는 비아냥거림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아는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강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감사를 중단시켰다. 그는 수진이 간과했던 사각지대의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여 다른 직원이 서아의 개인 사물함에 물건을 넣는 장면을 찾아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는 관련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감사팀장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윤서아 씨는 KJ그룹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괴롭힘이 있을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회장이 일개 구내식당 직원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을 낳으며 회사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아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감사의 스트레스와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까? 동생 민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의사가 말한 수술비는 서아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모든 자존심과 노력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밤새 울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마지막 선택지를 떠올렸다. 강지훈에게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돈을 빌리는 것. 하지만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는 이미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민준의 병원비 전액을 재단을 통해 기부했다는 것이었다. 서아는 그저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준은 고비를 넘겼다. 며칠 후 서아는 우연히
기부자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게 되었다. 그 재단은 KK그룹의 사회 공헌 재단이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안도감보다 더 큰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동생을 살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새겨 넣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왜 그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왜 저를 비참하게 만드세요? 강지우는 그녀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네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건 동정이잖아요. 회장님의 세상에서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세상은 달라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이 빚, 저는 반드시 제 힘으로 갚겠습니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강지우는 홀로 남겨졌다. 그는 그녀의 동생을 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멀리 밀어낸 것만 같았다. 그녀의 그 격렬한 자존심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어쩌면 그는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일지도 몰랐다. 민준의 수술 이후 강지훈과 윤서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회사에서 그들은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만 서로를 대했다. 서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마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처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구내식당의 만족도는 전례 없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피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였고 그가 주방의 모습을 드러내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한 행동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그들의 관계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변화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KJ그룹은 매년 가을 우수 사원들을 대상으로 강원도에 있는 그룹 소유의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구내식당의 혁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윤서아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회장의 지시가 아닌 인사팀의 공식적인 통보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울의 숨막히는 빌딩 숲을 떠나 단풍이 붉게 물든 산속으로 향했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는 팀별 산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아는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해 일부러 맨 뒤에 처져서 걸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잠시나마 그녀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 걷던 그녀는 자신이 일행과 떨어져 다른 샛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당황해서 돌아가려 했지만 비슷한 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방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한편 정상에 도착한 강지훈은 인원 보고를 받던 중 윤서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안전 요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가 사라진 지점으로 직접 달려갔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그녀가 곧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가 그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비논리적인 두려움이었다. 그는 숲속을 헤매다 작은 계곡 옆 바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숲에는 서늘한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강지훈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왜? 회장님께서 직접 일어나. 그는 짧게 말했다.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들이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그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렸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숲에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 앞에 등을 보이고 웅크려 앉았다. 엎혀. 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시간 없어. 얼른.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서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엎였다. 그녀의 몸이 그의 등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등과 심장 박동과 희미한 채취를 느꼈다.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위험한 거리였다. 그는 말없이 험한 산길을 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마침내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산지기들이 사용하는 낡은 대피소였다. 안에는 다행히 마른 장작과 담요 몇 장이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불을 피웠다. 타오르는 모닥불의 온기가 두 사람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침묵 속에서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동생 병원비도 그렇고 오늘 일도 그렇고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강지훈은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오랫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포기하려던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혼란스러웠다. 당신이 내 머릿속에 왜 자꾸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나를 미치게 해.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아주 단순했어. 흑과 백, 오직 그뿐이었지. 그런데 당신은 자꾸만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나타나 내 세상을 어지럽혀. 그게 싫은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내가 그 색깔들을 찾고 있어.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자기 고백에 가까웠다.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 그녀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달콤한 설렘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공포였다. 회장님, 제발.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저는 회장님의 변덕이나 잠시의 호기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멀리서 그들을 찾는 구조대의 불빛과 외침이 들려왔다. 구원이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잔인한 방해이기도 했다. 서한은 절뚝거리며 일어나 구조대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강지훈은 오두막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고백은 허공에 흩어졌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갑옷을 벗고 맨살을 드러냈지만 돌아온 것은 그녀의 두려움 가득한 뒷모습뿐이었다. 모닥불이 사그라들며 그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재가 쌓여갔다. 그는 거절당했다. 그리고 그 거절의 고통은 그가 지난 20년간 겪었던 그 어떤 비즈니스의 실패보다도 더 아프고 시렸다.
워크숍에서 돌아온 후 강지훈과 윤서아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어색해졌다. 그의 서툰 고백과 그녀의 겁먹은 거절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놓은 듯했다. 그들은 회사에서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마주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고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면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다. 직원들은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추측을 다시 시작했다. 강지훈은 지독한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는 거절당한 상처보다 자신의 진심이 그녀에게 공포가 되었다는 사실에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집착이 단지 윤서아라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얽힌 자신의 과거, 어머니의 기억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차를 몰아 옹이 식당으로 향했다. 첫 방문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방문은 답을 찾기 위한 차분한 여정이었다. 그는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그곳에 앉아 식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곳에는 윤서아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년의 여인이 보였다. 서아의 어머니였다. 그는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려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서아의 어머니 박순일 씨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놀라 딸을 찾아온 손님인가 하고 생각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는 처음 왔을 때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구석구석에 주인의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음식이 나오고 그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순이는 그의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어려있는 눈빛을 보고 그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온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음식이 입에 맞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가게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이는 의아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기적처럼 이 가게를 싼값에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처음 가게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 엉망이었지만 구석구석 닦고 쓸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않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가게를 처음 정리할 때 창고 구석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웬 요리책인가 했는데 읽어보니 보통 정성으로 쓴 게 아니더라고요. 글씨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 느껴져서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 메뉴 몇 가지는 그 노트에 적힌 대로 따라 해보고 있답니다. 돌아가신 원래 주인장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를 냈다. 그 노트의 주인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그의 고백에 순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어머니 이서연과 이 식당에 얽힌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아버지의 반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어머니의 꿈, 그리고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그의 이야기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을 들은 순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공간을 함부로 차지하고 있었군요. 아닙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이곳을 지켜주셔서 제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낯선 이들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장을 보고 돌아온 서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강지훈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평온하고도 슬픈 공기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이야기가 오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서아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왜 김치찌개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이 작은 식당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아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회장과 직원,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 그들은 그저 같은 상처와 기억을 공유한 두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슬프지만 아름다운 운명의 끈이었다. 이제 그들은 이 얽힌 운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그들은 먼저 서로의 상처부터 마주해야만 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거의 진실이 밝혀진 후 강지훈과 윤서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를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이해가 채웠다. 지훈은 더 이상 KJ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서 온기 식당을 찾았다. 그는 식당 구석에 앉아 서아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저녁 장사를 돕기도 했다. 그 시간들은 지훈에게 지난 20년간 잊고 살았던 평범한 삶의 온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식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작고 소박한 식당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냄새에 둘러싸여 서아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을 먹었다. 그의 얼굴에서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고 희미한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아 역시 그런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수진의 탐정은 강지훈이 옹기식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윤서아 가족과 심상치 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수진은 이 연결고리가 단순한 동정심 이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관계를 끊어놓을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정보 강지훈 어머니의 과거, 식당, 그리고 낡은 요리책 이야기를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갔다. 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KJ그룹의 마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지훈의 아버지, 강만평 명예회장이었다. 강 명예회장은 아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심지어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며느리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오수진이 가져온 정보는 그의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들은 완벽한 공모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윤서아를 강지훈의 인생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음모는 치밀하고 잔인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한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한 유력 경제신문이 K그룹 후계자, 과거 이용에 접근한 꽃뱀에게 홀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면에 대서특필한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윤수아는 가난한 배경을 무기로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한 사기꾼으로 묘사되었다. 그녀가 KK그룹의 기밀 레시피가 담긴 노트를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증거까지 첨부되었다. 그 기밀 레시피 노트는 바로 강지훈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그들의 가장 신성한 연결고리가 가장 추악한 범죄의 증거로 둔갑한 것이다. 세상은 윤서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옹기 식당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가게 유리창에는 욕설이 적힌 계란이 날아들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설상가상으로 KJ그룹 법무팀으로부터 공식적인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 업무상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윤서아를 해고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였다. 그 결정의 배후에 강 명예회장과 오수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서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고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녀는 그저 한 점 먼지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아버지와 오수진이 꾸민 짓이었다. 그는 서아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세상이 그녀의 세상을 파괴해버린 셈이었다. 그는 기자들을 뚫고 옹이식당으로 달려갔다. 가게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서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치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모든 눈물이 말라버린 사막처럼 공허했다. 그는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군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이전의 거절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절망과 환멸에서 비롯된 거부였다. 그는 그녀를 구원하러 왔지만 결국 그녀의 파괴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부서진 식당 안에 서 있는 그녀와 그 폐허를 만들어낸 자기 자신 사이에 깊고 어두운 심연을 보았다. 온기 식당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탄 강지훈은 더 이상 예전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그를 지배해왔던 냉소와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뜨거운 분노와 서늘한 결의가 대신했다. 윤서아의 마지막 말.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군요. 라는 그 말은 그의 심장을 관통했지만 그를 좌절시키는 대신 오히려 각성시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파괴의 세계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KK그룹 본사가 아닌 평창동에 있는 아버지의 고택으로 차를 몰았다. 위압적인 한옥대문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곳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집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곳은 오직 아버지, 강만평 명예회장의 차가운 왕국일 뿐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강 명예회장은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을 훈계하려는 아버지의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정신을 차렸느냐? 그 천박한 계집 하나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지훈은 대답 대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에서 권위가 아닌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늙은 남자의 불안을 보았다. 모든 것을 꾸민 게 아버지시죠. 수진 씨와 함께.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버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내 놈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쓰레기들은 제때 치워야 하는 법이야.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정당화하며 살아갈 것이다. 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오늘부로 그 계집과 그 가족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주마.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회사, 내 자리, 그리고 내 상속권까지. 그 협박에 지우는 오히려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내민 가장 강력한 카드들이 이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요리책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글귀가 떠올랐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를 절대 잊지 마라. 그는 지난 몇 달간 윤서아와 함께하며 그 온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그 온기를 느껴본 적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저는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파괴하고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파괴하려는 이 세계를 버리겠습니다. 그는 서재를 나섰다. 등 뒤에서 아버지가 노발대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웠다. 다음 날 강지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장은 윤서아를 비난했던 바로 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또 다른 자극적인 폭로를 기대하며 눈을 빛냈다. 잠시 후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지치거나 패배한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윤서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가 KO, K그룹의 최고위층에 의해 조작된 명백한 거짓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장내는 술렁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어머니 이서연과 서연의 부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한 여인의 꿈과 열정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지, 그로 인해 한 가족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이것은 한 기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라 한 아들이 뒤늦게 어머니를 위해 바치는 추도사였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고백을 끝맺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이 윤서아 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부로 KJ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장내는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폭발했다. TV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명희 회장과 오수진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그들의 승리는 가장 끔찍한 패배가 되어 돌아왔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강지훈은 더 이상 KJ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를 얽매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한 명의 온전한 인간, 강지훈이 되었다.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까지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윤서아 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번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K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강만평 명예회장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모든 경영 일선에서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 했고, 오수진 역시 업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세상은 그렇게 시끄럽게 변해갔지만 정작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강지훈은 어머니의 낡은 가게, 온기식당을 다시 열었다. 아니, 정확히는 윤서아와 함께 열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지 않았다. 대신 그는 편안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의 홀과 재고 관리를 책임졌다. 윤서아는 더 이상 구내식당의 구석에서 눈치 보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주방을 가진 당당한 셰프가 되어 어머니의 레시피에 자신만의 감각을 더한 새로운 요리들을 선보였다. 그들의 식당은 어머니의 기억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곳은 예전처럼 작고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손길이 닿아 구석구석 따뜻하고 정갈했다. 식당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그곳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지훈과 서아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메뉴를 고민하고, 함께 가게를 청소했다. 그들의 하루는 고단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거창한 사랑의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보고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주며 더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이자 구원이었고 이제는 서로의 평범한 일상이 되어주었다. 어느 늦은 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식당에 두 사람만 남았다. 그들은 하루를 마감하며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메뉴는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의 하루를 닮은 소박한 밥상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김치찌개가 뭉근하게 끓고 있었다. 서아가 찌개를 한 그릇 떠서 지훈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맛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내 인생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서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김치찌개인걸요.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따뜻했다. 이건 집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잃어버렸던 집의 온기였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윤서아는 그에게 음식을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주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함께라는 이름의 가장 완전한 행복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위에서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